안녕하세요. 저는 과일 장사를 하고 있는 50대 권정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참 살맛이 납니다. 사는 게 즐겁고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30년 동안 행복이라는 걸 잊고 살았거든요. 제가 행복을 되찾은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20살, 참 어리고 팔팔하고 못 모르던 그 나이에 저는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제가 원래 살던 고향은 경상남도 창원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게다가 학생 주임 선생님이셨는데, 어찌나 무섭고 엄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위로 형 한 명, 누나 한 명이 있거든요. 형이랑 누나랑 재밌게 놀다가도 아버지가 대문 여는 소리만 들리면 얼른 자세 고쳐 앉고 얼굴에 웃음기도 싹 없앴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을 한 날이면 셋 다 바지 걷어붙이고 회초리로 종아리가 시뻘개질 때까지 혼이 났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건 학생도 아니라면서 매일 퇴근하시고 숙제 검사를 하셨고 작은 쪽지 시험 하나까지도 다 깐깐하게 관리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형이랑 누나 둘 다 공부를 잘했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인 누나가 공부를 엄청 잘했습니다. 매번 전교 1등을 했었는데 누나가 딱 한 번 전교 2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누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었죠.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빗자루로 누나 머리카락을 정리했거든요. 그 덕분인지 누나는 좋은 대학교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엄청 자랑스러워할 만한 학교였죠. 하지만 제 눈에 누나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누나한테 공부를 왜 하냐, 공부가 그렇게 좋냐고 물으니까 누나가 이러더라고요. 안 하면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누나의 차가운 눈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려나 싶었습니다. 누나를 좋은 대학에 보낸 아버지는 다음은 형 차례라는 듯이 형을 들들 볶았습니다. 아무래도 누나는 여자고 형은 남자니까 아버지가 형을 더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에 돌이 들었냐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처자식은 먹여 살리겠냐면서 한심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면서 상처가 되는 말도 엄청 하셨죠. 제가 형하고 방을 같이 썼는데 형이 우는 모습을 거의 매일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웠던 게 형이 울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울 때는 그냥 좀 울지. 울면서도 아버지한테 혼나기 싫어서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든 생각이 나는 저렇게 되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형과 다르게 저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학교에서 성적도 전교 400등 정도? 그냥 딱 반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안 하고 전날 교과서만 훑어봐도 나올 만한 성적이었죠. 이런 제가 아버지 눈에 차기나 했겠어요. 아버지는 매일 저를 협박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누나랑 형 다 대학 붙기만 해봐라. 니놈 어떻게 해서든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공포에 벌벌 떨었었죠.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던 건 바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였습니다. 그건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저희 친할머니였죠. 제가 누나 형하고 터울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인지 친할머니가 저를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할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셨죠. 뭐 한다고 애들을 그렇게 잡기는. 나는 너 키울 때 공부하라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원래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은 법이야. 애들 얼굴 좀 봐라. 죽을 상이구만. 그러다 탈난다, 탈나. 아무리 무서운 아버지라도
할머니 말에는 깨갱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심하게 혼난 날은 몰래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이르니까 아버지도 저를 심하게 혼내지 못하셨죠. 대체 어디서 저런 애가 나왔냐는 말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리조리 피하다가 형까지 대학에 가게 되었고 오지 않을 것 같던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어찌나 공포스럽던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 돈이 그렇게 많은가? 왜 나까지 대학을 보내려고 하나? 누나랑 형은 왜 공부를 잘해서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모든 게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고등학생 3학년이 된 후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전 정말 공부 머리는 없거든요. 아버지가 앉혀놓고 공부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공부를 알려주시는 건지 혼을 내시는 건지 꿈에서도 아버지한테 혼날 정도로 벌벌 떨었더랬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벗어나겠다고요. 아주 멀리 멀리 떠나서 아버지에게서 해방되겠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도 자식이 생기면 절대로 아버지처럼은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매일 하면서 3년을 꾹 참았고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혼자 서울로 도망을 쳤습니다. 물론 어머니께는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안 들키게 얼른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돈 몇 장 챙겨주시면서요. 마치 날개를 단 새처럼 헐헐 날아서 서울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호기롭게 올라오긴 했다만 서울에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할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일자리를 찾아 다녔더랬죠. 한겨울이라 잠잘 곳부터 있어야 했기에 재워주고 일 시켜줄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인쇄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었죠. 작은 2층짜리 인쇄소였는데 2층 한쪽에 사무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간이 침대 펼쳐놓고 잠자면서 일을 하게 되었죠. 거기 사장님도 경상도 분이시라면서 제 사정 이해해 주시고 잠잘 곳을 마련해 주신 거였습니다. 거기에 작은 냉장고도 있어서 시장에서 반찬 사다가 넣어놓고 먹고는 했었죠. 그렇게 저의 서울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별의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신문도 돌리고 우유도 돌리고 얼음 장사하는 곳도 가봤다가 전당포에서도 있어봤다가 식당 배달 일도 해봤다가 공사판도 가봤다가 그리고 군대도 다녀오고 별의별 일을 다 하다가 제가 서울살이 6년 만에 정착하게 된 곳은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생선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었죠. 제가 목소리가 되게 크고 낯선 사람하고도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시장 일이 저랑 잘 맞더라고요. 시장 일한 지 한 달 만에 시장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이었죠. 생선 손질은 주로 사장님이 하셨고 저는 주로 힘쓰는 일들이랑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선 손질하는 기술도 조금씩 배웠었죠. 보통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특히나 20대는 부모님 일 도와주는 거 아니면 극히 드물었었죠. 대부분이 저희 부모님 연배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인 제가 얼마나 재밌으셨겠어요. 볼일 없는데도 와서 장난치고 가시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제게 관심을 많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야채 가게 사장님이셨습니다. 되게 점잖은 분이시고 미소가 엄청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저를 찾아오셔서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주고 가신다던가 힘내라며 어깨를 두드리고 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해지길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채 가게 사장님이 또 놀러 오셨죠. 자, 이거 먹고 해. 율무차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런데 자네 여자친구는 있는가? 네? 여자친구요? 맨날 여기서 일만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그래? 왜요, 사장님? 어디 좋은 여자라도 소개해 주시려고요? 아이고, 어찌 알았는가? 저는 그냥 농담한 건데 저한테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다던 여자에 대해 설명을 막 해주셨습니다. 그 아가씨가 지금 25인데 상고 나와서 회사 비서로 일하고 있어. 엄청 참하고 예의도 바르고 아주 야무져. 그뿐이게 얼굴까지 엄청 예뻐. 우와, 정말요? 그렇게 완벽한 아가씨가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아니, 자네가 어디가 어때서? 생선 비린내나 나는 남자를 누가 좋아해요? 사장님 참 모르시네. 아이고, 열심히 버느라 그런 걸 누가 신경 쓴다고 그러지 말고 만나봐. 그 아가씨가 누군데 그러세요? 에? 우리 딸이야. 야채가게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신다던 아가씨는 다름 아닌 사장님의 따님이었습니다. 그동안 따님을 소개해주고 싶으셔서 계속 제 곁을 맴도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진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몸이며 손이며 머리카락까지 비린내가 가득한데 어찌 여자를 만나겠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단칸방에서 겨우 이 한 몸 누워 잠이나 잘 정도였는데 누구 만날 돈도 없었고요. 그래서 처음엔 거절을 했는데 야채가게 사장님이 집요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인자한 웃음을 하면서 몇 번이고 부탁을 하시는데 계속 거절하기도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 한번 만나고 나오자 하는 생각으로 결국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죠. 야채가게 사장님이 제 장인 어른이 될 줄은요. 맨날 후줄근한 옷에 장화만 신고 일하다가 간만에 나름 차려입고 청바지까지 입고 시내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내에서 제일로 큰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목욕을 2번이나 했는데 비린내는 안 나는지 몇 번이고 킁킁거리다가 커피숍에 들어갔죠. 그런데 진짜 커피숍이 엄청 컸는데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큰 곳에서 정말 들어가자마자 딱 제 눈에 꽂혔죠. 어찌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고 가디건을 하나 걸치고 머리는 살짝 뽀글뽀글 했는데 눈이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눈처럼 반짝반짝거렸습니다. 제가 야채가게 사장님 따님 얼굴도 몰랐거든요. 그땐 핸드폰 사진 같은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누가 야채가게 사장님의 따님인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귀신에 홀린 것처럼 하얀 원피스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제 소개팅의 상대가 그녀가 맞나 하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녀가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권정길이 맞냐고 묻는 겁니다. 순간 야채가게 사장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요동치는 심장을 어찌할 수가 없었죠. 사장님 말씀대로 얼굴도 예쁘고 예의도 바르고 야무지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그녀는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소문이 아주 쫙 났었죠. 시장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다들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사익감으로 점찍어 뒀는데 아깝네 아까워. 그렇게 좋단가? 아주 얼굴에 꽃이 활짝 폈네. 장가 가거들랑 꼭 불러. 내가 축의금 싸들고 갈라니까. 장가라니,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른 장가 가기 위해서 말이죠. 명절날에는 보너스가 나오는 달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사장님 기분이 좋으시면 보너스가 많이 나왔죠.
그때 정말 목이 터져라 열심히 생선을 팔았습니다. 명절 끝 무렵엔 생선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장사를 진짜 열심히 했죠. 그 덕에 보너스도 많이 받고 저는 그날 두툼한 돈 봉투를 들고 종로를 서성였습니다. 그녀에게 청혼하는 상상을 하면서 어울리는 반지를 찾아다녔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다이아가 박힌 반지는 아니었지만 백금으로 된 아주 예쁜 반지였습니다. 그 반지를 소중히 단칸방 구석에 모셔두고 있다가 한 달 뒤 소개팅을 한 지 1년 정도 흐른 날, 그녀와 처음 만났던 커피숍으로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어깨에 조금 쌓인 흰 눈 때문에 안 그래도 하얀 그녀의 얼굴이 더 하얘 보였더랬죠. 그녀를 보자마자 먼저 시켰던 뜨거운 커피를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의자에 다 앉기도 전에 반지를 꺼내서 결혼하자고 해버렸죠. 정말 떨렸거든요. 엉거주춤한 자세로 놀란 토끼 눈을 하던 그녀의 표정은 아직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참, 저도 황당하고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 보잘것도 없고 못난 청혼이었지만 그녀는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시장의 축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오랜 세월 장사하신 장인어른 덕에 시장분들이 다 모이셨었죠. 정말 즐거운 결혼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부부가 된 저희의 신혼집은 처가댁이 되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었겠어요. 집이 있길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20살 때 서울 올라와서 부모님 안 보고 살았거든요. 어머니랑만 몰래 통화만 좀 했었고요. 결혼할 때 되어서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아버지가 화나서 결혼식도 안 보신다는 걸 어머니가 억지로 끌고 올라오셨던 건데 부모님 지원이 있었겠어요. 예물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죠. 제 사정 뻔히 다 아시는 장인어른께서 괜히 단칸방 같은 곳에서 고생하지 말고 들어와서 살다가 돈 모아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처가살이가 시작이 되었더랬죠. 야채가게 사장님인 장인어른은 참 한결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처음부터 보여주셨던 그 인자한 웃음을 잃지 않으시던 분이셨죠. 그 웃음만큼이나 마음도 굉장히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특히나 장모님께 보여주시는 남편으로서의 모습은 충격적일 만큼 다정하셨죠. 장모님은 한쪽 다리가 불편하셨습니다. 아내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었는데 그때 아내를 구하려다가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상생활은 가능할 정도로 살짝 져시는 정도였지만 장인어른은 장모님이 집에서 뭘 하시는 꼴을 못 보셨습니다. 본인이 다 할 테니 가서 쉬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고 하셨죠. 장인어른은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국이나 찌개를 끓이셨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신기했었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맨날 혼자 다 하려면 힘들잖아. 반찬이고 밥이고 다 해주는데 내가 국 하나 정도는 끓여야지. 저희 아버지는 평생 주방에 가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의 행동이 더욱 신기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쉬는 날이면 집안 청소를 싹 하시고 쓰레기통도 다 비우시고 장모님하고 둘이 나가셔서 데이트를 하시던 분이셨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신기하기도 하면서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멋진 남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껏 남자는 결혼하면 다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사니까 아내와의 사이가 나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인꼬 부부 밑에 인꼬 부부라고요. 그렇게 아내하고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임신까지 하게 되었더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생선 가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장인어른은 혼자 야채 가게를 하셨고요.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가게 사장님이 헐레벌떡 뛰어오셨습니다. 아이고, 건서방, 얼른 와봐. 지금 큰일 났어. 그분을 따라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장인어른의 가게였습니다.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니 보인 것은 다름 아닌 장인어른이 쓰러져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대로 장인어른 들쳐업고서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몇 번을 삐끗해서 넘어질 뻔했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을 업고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집에 연락했고 곧이어 장모님과 배부른 아내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희 장인어른이 암 말기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살 날이 한 달도 안 남았다면서요. 저희 장인어른 평소에 엄청 팔팔하셨던 분이신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혹시 다른 사람하고 검사지가 바뀐 게 아닌지 몇 번이고 되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죠. 장인어른은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곧바로 입원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장인어른이 제정신을 못 차리시는 와중에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게 좀 부탁하네. 내 평생을 일했던 곳이야. 잘 부탁하네. 그리고 장인어른은 한 달을 채우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저희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슬픔을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저는 일을 하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야채 장사는 처음이라 거래처 상대하는 것도 서툴고 식재료 이해도도 높지 않고 하니까 장모님하고 아내까지 나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셋이 똘똘 뭉쳐서 갑작스런 상황을 잘 이겨내었죠. 그러길 몇 달이 흐르고 장인어른을 떠나보낸 슬픔이 어느 정도 지워졌을 때 제 인생 가장 큰 선물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고 보석 같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찌나, 정말 어찌나 아름답던지, 아름답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참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조금 힘들었던 저희 가족에게 아들이 화사한 햇살을 선물해 준 듯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이후 저희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제 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 다 하게 해주겠다고. 공부로 절대 스트레스 주지 않고 절대 화내지도 않고 애지중지 키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시장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가게가 바빠서 아내가 아기 데리고 나와서 일을 도와주곤 했었거든요. 가게가 바쁘면 옆에 과자가게 사장님이 잠깐 봐주시고 그러면서 시장 한 바퀴 돌면서 사장님들한테 다 인사하고 걸어다니기 시작했을 땐 아들이 시장 걷는다 하면 물 갈라지듯 사람들이 길을 터주곤 했었습니다. 진짜 귀엽고 참 예뻤더랬죠. 시장 사람들이 저희 애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어쩜 저렇게 애교도 많고 말도 잘하고 싹싹해? 그러니까 말이야. 손도 야무지고 똘똘하다니까. 나중에 크게 될 게 눈이 보인다니까. 아주 그냥 우리 시장 보물이야, 보물. 많은 분들의 예쁨을 듬뿍 받아서인지 참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마음씨가 참 고운 아이였죠. 말도 어찌나 잘했는지 5살 막 되었을 때부터 자기 생각을 아주 야무지게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6살 되기도 전부터 글에 관심을 보이더니
6살 되었을 땐 글도 곧잘 읽던 똑똑한 아이였죠. 친구를 배려하기도 하고 마음을 잘 헤아려 주기도 하고 또 재치도 있는 아이라서 유치원에서 인기도 많았습니다. 아내가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서 칭찬을 하던 그런 아이였죠. 그런 아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훌륭한데 부모가 잘 받쳐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고 뭐든 할 수 있었죠. 아들이 6살이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놀이공원이 뭐예요? 놀이공원? 놀이공원은 재밌는 놀이기구가 엄청 많은 곳이지. 놀이기구가 뭔데요? 기계로 작동하는 시소나 그네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 음, 어, 그런데 그건 왜? 친구가 주말에 놀이공원 다녀왔는데 엄청 재밌었대요. 거기서 솜사탕도 먹고 동물도 보고 자동차도 타고 진짜 재밌게 놀았대요. 오, 그래서 우리 규섭이도 가보고 싶어? 네, 우리도 놀이공원 갈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사실 놀이공원 가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제가 둘 다 가는 게 어려운 일이었죠. 시장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한번 가게 문 닫고 자리 비우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내와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장모님에게 가게를 하루 부탁드리고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맘때가 아이 생일이기도 했거든요. 장모님께서 먼저 저희 보고 다녀오라고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놀이공원에 간다고 한 그날부터 아이의 들뜬 마음은 가라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몇 밤새야지 갈 수 있냐면서 신이 나 있었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진작 못 해줬나 싶어서 가서 아주 신나게 놀고 오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놀이공원을 가는 날이 되었고 아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노래까지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딱 놀기 좋을 만큼 많이 덥지도 않고 햇빛도 아주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날이었죠. 저희 장인어른이 트럭을 한 대 몰고 다니셨었습니다. 가끔 거래처에 야채 배달도 나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던 트럭인데 저도 종종 거래처 갈 때 타고는 했었죠. 그 외에는 운전을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집이랑 시장이랑 가까워서 걸어서 출퇴근을 했었으니까요. 차를 잘 안 타다 보니까 아들은 어쩌다 한번 차 타는 것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좋은 차도 아니고 좁은 트럭일 뿐인데 마냥 좋다고 방실방실 웃었더랬죠. 그날도 트럭에서 과자를 오독오독 씹으면서 즐겁게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쯤 달렸을까요? 드디어 놀이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서 놀이공원 문 연 지 얼마 안 되어서 도착했는데 주말이라 그런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이는 신이 난다고 폴짝폴짝 뛰었고 저와 아내는 아들 손을 꼭 잡고 놀이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범퍼카며 회전목마며 돌아가는 찻잔에 어린이 놀이기구도 엄청 많고 아들도 신나고 저희도 엄청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점심밥을 먹고 또 놀고 있었죠. 아들이 범퍼카를 한 번 더 타고 싶다고 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갔었죠. 그때였습니다. 저 목말라요. 그래? 잠시만. 물 다 먹었네. 아빠가 얼른 가서 사올 테니까 잠깐 기다릴래? 네, 기다릴게요. 그래,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가만히 차례 기다리고 있어. 금방 올게. 저는 얼른 뛰어서 제일 가까운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물과 함께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하나 사서 다시 범퍼카로 돌아갔죠. 멀리서 아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범퍼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종종 걸음으로 범퍼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혼자 범퍼카를 타고 있나 살펴보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차례가 한참 남았을 텐데 왜 줄에 보이지 않는 건지. 갑자기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줄을 서 있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아들을 보지 못했냐고요. 하지만 아무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발이 바빠졌습니다. 놀이공원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내가 사무실을 찾아가서 놀이공원 안에 아들을 찾는 방송도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약 2시경.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4시간 동안 놀이공원 안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화장실, 매점, 동물원, 놀이기구 안까지 안 찾아본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서도 아들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 닫을 시간을 앞두고서야 급기야 놀이공원 직원분들까지 나서서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아들의 행방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물만 사러 가지 않았어도 우리 규섭이 못 찾으면 어쩌지? 어디에 있는 거니 규섭아. 저 아버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이제 놀이공원 문 닫을 시간이거든요. 문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연락처 남겨주시고 댁에 가서 기다려주세요. 눈물이 계속 나와서 눈도 잘 떠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자꾸만 감정이 조절이 안 되어서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늦은 시간 집에 들어와서 장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니 장모님은 밤새 눈물로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제가 곧바로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건 곳은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죄송하다며 오늘 띄우던 놀이공원 직원분의 목소리가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아들을 찾지 못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다시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매일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장사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떨어져서 벌벌 떨고 있을 규섭이가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을 꼬박 찾았는데도 규섭이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고 아내는 매일을 울며 집에서 시름시름 앓기만 했습니다. 다 저 때문인 것 같은 마음에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경찰에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준다고 했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해야지 잡생각이 좀 안 들 것 같아서 혼자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소문은 시장 전체에도 퍼져갔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그런 시선들조차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꾸만 아들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장사를 다시 보름쯤 한 뒤 도저히 이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마냥 장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경찰관분들도 아들을 계속 못 찾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저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하던 장사는 모두 정리하고 트럭에 야채를 옮겨 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트럭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놀이공원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혹여나 누가 데려간 거라면, 그렇다면 이 트럭을 보고 야채를 보고 저를 알아볼지도 모르잖아요.
트럭으로 서울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아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아들과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보이면 바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아들을 찾아 끊임없이 트럭을 몰았고 작은 동네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10년쯤이 지났을 때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3, 4년 동안 당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합병증이 심해지셔서 병원에 1년 정도 입원을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그리고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아들도 모두 아내와 저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자. 우리는 떨어지지 말자. 우리는 언제고 손을 놓지 말자 하면서 아내하고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살면서 돈도 필요 없었고 명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우리 아들 무사히 잘 돌아오고 저와 아내가 건강히 잘 사는 것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아들이 어디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꼭 찾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보통은 아내하고 같이 장사를 하러 다니는데 아내가 다리 부종이 심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날엔 아내는 집에 쉬게 하고 혼자 나가곤 했었죠. 그날도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길래 집에서 쉬라고 하고 혼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최대한 다양한 곳을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뜻밖의 장소에서 아들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서울길이라면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길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아마 웬만한 택시 운전사보다도 길을 잘 알 겁니다, 제가. 오늘은 어디로 나가볼까 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그때가 10시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서 도로가 한산한 편이었죠. 제가 서울뿐만 아니라 외곽도 가끔 나가거든요. 그날도 나가볼까 하고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앞차가 깜빡이를 켜더라고요. 그러면서 옆 차선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사고라도 났나 하고 있는데 한 50m쯤 앞에 있는 차가 굉장히 불안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1차선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그 외 반대 차선하고 사이에 중앙에 분리대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바짝 달라붙어서 차가 달리고 있더라고요. 초보 운전이라고 하기엔 초보 운전 딱지도 안 붙어 있는 것 같았고 차도 대형차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꽤나 느린 속도로 달리고 있었죠. 다른 차들은 이 차를 피해서 옆 차선으로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데 불안하게 달리던 그 차가 급기야 중앙 분리대를 밟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사고가 나면 차를 멈추잖아요. 그런데 차를 안 멈추더라고요. 중앙 분리대를 쭉 긁으면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운전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죠. 저는 차선을 바꾸고 그 차의 옆까지 쭉 달렸습니다. 옆에 다다라서 그 차를 쳐다봤는데 아니 글쎄 운전자가 자고 있더라고요. 창문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고 있었죠. 깜짝 놀라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미동조차 없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손도 한 손만 걸쳐서 핸들을 잡고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 자는 게 아니라 기절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저 차를 일단 멈춰야겠다 싶더라고요.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말이죠. 고민하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얼른 그 차를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앞에 차를 세웠죠. 곧 차가 제 트럭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잠깐의 충격이 있었지만
저는 얼른 내려서 그 차의 운전석에 다가갔습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여전히 운전자는 깨어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운전석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수석 문을 열어봤는데 다행히도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얼른 시동부터 껐습니다. 저기요, 일어나 보세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제가 운전자를 건드리면서 큰 소리로 부르니까 운전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이 완전히 풀려있는 눈이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에 얼른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신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운전자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구급차에 실려가고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죠. 그날 고속도로 빠져나가서 보니까 트럭 뒤가 다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좀 속상하긴 했지만 사람 목숨값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운전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절한 적은 없었는데 제 덕에 살았다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럭 수리도 해주었고요. 그런데 그날 일이 저도 모르게 좀 유명해졌나 봅니다. 한 지역신문사에서 저를 인터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나 싶고 인터뷰까지 하기에는 너무 별것도 아닌 일이라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를 인터뷰하겠다던 그 여자 기자가 전화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인터뷰하면 좋잖아요. 야채 장사가 더 유명해질 수도 있고 신문에 사진도 예쁘게 올려드릴게요. 그 얘기를 듣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혹시나 아들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30년이 흘렀지만 제 아내는 언제나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만약 지푸라기일지언정 저는 꼭 붙들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에게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고 며칠 뒤에 여자 기자와 카메라를 든 남자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집에 누가 오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전날 아내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는데도 왜인지 집안에 누가 있는 게 불편하고 어색한 기분이었죠. 선생님, 제가 질문하는 거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사건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당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사고 후 다치지는 않았는지, 원래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인지 등등이요. 솔직히 엄청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약 30분간의 인터뷰가 끝이 났고 그제서야 한숨 돌리게 되었죠. 아내가 차를 먹고 가라며 차를 한 잔씩 내주었습니다. 선생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인터뷰 안 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이유라도 있으실까요? 아, 그게 실은 저희 아들 때문이에요. 아, 아드님이 있으시군요. 아드님이 인터뷰 나가라고 하시던가요? 갑자기 그 순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신문의 아주 작은 한 켠에 실리겠지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남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기자님, 혹시 이 이야기도 기사에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실은 30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어머, 그러셨구나. 그것도 모르고. 30년 전에 놀이공원에 갔다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흔적도 못 찾았네요. 그래서 인터뷰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제 사진 보면 알아볼까 싶어서요. 그때보다 많이 늙어서 아무래도 힘들겠지만
혹시 된다면 아들 얘기 한 줄이라도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아드님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아들의 특징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이름부터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인 것, 손가락 단지증이 있는 것, 눈썹이 진한 것, 당시에 입고 있던 옷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게 적혀질지 모르겠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기자의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괜한 얘기를 해서 곤란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 성함이 권규섭이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기자는 갑자기 말을 하다 말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앞에 놓인 찻잔에 차를 한 모금 꿀꺽 삼켰죠. 그러고서도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어렵사리 입을 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특징들도요. 네? 지금 그 말 진짜입니까? 정말이에요? 저희 남편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건가 싶어서 머리가 멍해졌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하기나 한 건지 30년 동안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던 아들의 흔적을 드디어 찾은 것이었습니다. 놀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놀라기엔 섣불렀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자가 남편과 함께 다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내랑 둘이 어찌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드디어 초인종이 울리고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아내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어떤 사람을 보고 정말 갑자기 눈물이 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월이 너무 흘러서 저희 아들인지 아닌지 솔직히 겉모습으로는 판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서 멈출 줄을 모르더라고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임이 분명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6살의 규섭이가 분명했습니다. 아내랑 둘이 오열을 하는데 아들은 붉어진 눈을 하고는 눈물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혹시 우리를 못 알아보나 싶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 부모라면서 접근했던 사람들이 몇 있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진짜 같은데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이번에도 진짜가 아니라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면서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머리카락 같은 거 모아서 가져다 주면 바로 짜잔 하고 나오던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결과 나올 때까지 얼마나 애탔는지 모릅니다.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분명했습니다.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다시 아들을 만났고 그때는 아들도 목 놓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온 거예요, 아버지? 왜 나 두고 갔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왜 이제 와요? 미안하다, 규섭아, 미안해. 우리 아들 정말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휴, 우리 아들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이젠 아빠가 외롭게 안 할게. 미안해, 우리 아들. 아들은 그날의 일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범퍼카 줄을 기다리다가 제가 어딜 간 것까지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혼자 줄을 서 있다가 누군가가 아들 손을 잡길래 따라갔고 그렇게 아들은 저희 품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아들은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답니다.
중학교까지 겨우 나와서 혼자 검정고시 공부해서 고등 검정고시 합격하고 22살에 대학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좋은 대학이었죠. 그리고는 졸업해서 방송국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하다가 저를 인터뷰하러 온 기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외롭고 또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자라준 게 너무 기특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를 잊지 않고 살아준 것 또한 고마웠습니다. 아들은 결혼하고 아이도 둘이나 낳아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결과 나온 날 아들의 아이들, 그러니까 제 손주들이죠. 제 손주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벅찼습니다. 기나긴 30년 동안 아들 하나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들의 며느리에 손주들까지 보게 되다니 진짜 꿈만 같았습니다. 그냥 이게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요? 아들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6살에 혼자가 되었으니까 그때 어디에서 살았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나이랑 자기 이름만 알고 있었답니다. 보육원에서는 거기 선생님들이 아들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더군요. 원래 다 그런 거라면서 하지만 아들은 자기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그 이름을 잊으면 영영 저희를 못 찾을 것만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부르던 이름으로 쭉 살면서 그 이름으로 주민등록증까지 받았는데 결혼하고서 개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지어준 원래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 또한 어찌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30년 동안 대답 없는 외침을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혼자가 된 제 아들도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노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진 아들의 집에도 자주 갑니다. 아들 집에 가면 토끼 같은 귀여운 두 손주가 저희를 반겨줍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애들이었는데 이제는 사랑한다며 뽀뽀까지 해줍니다. 며느리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주고 아들이 저희 다리를 주물러줍니다. 정말 눈물나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고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후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걸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행복 깨지지 않도록 우리 아들 손 꼭 잡고 절대 놓지 않으렵니다. 아들아, 고맙고 사랑한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